어디서 거지 냄새를 풍기고 다녀? 너 같은 놈은 우리 가문 수치니까 다시는 발붙일 생각하지 마. 정호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이 못난 형 얼굴을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응? 형님, 기억나십니까? 10년 전 눈보라 치던 제삿날, 형님이 우리 아내 얼굴에 소금을 뿌리며 하셨던 말씀이요. 거지 냄새 나니까 우리한테 부모님 제사상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하셨죠? 10년 만에 다시 마주한 큰형 정태는 예전에 오만방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무릎이 다해진 바지를 입고 차가운 호텔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한때 수입 향수 냄새를 풍기며 나를 벌레 보듯 하던 형수님은 이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정호는 피가 맺히도록 바닥을 긁는 형님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1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낡고 녹슨 철제 인감 도장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도장 하나에 형님의 파멸과 정호의 승리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핏줄에게 쓰레기처럼 버려졌던 막내 아들이 어떻게 10년 뒤 형님을 무릎 꿇게 했을까요? 지금 바로 그 전율 돋는 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정호는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평생을 형들의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작은 과수원 땅마저 큰형 정태가 사업 자금으로 홀랑 써버렸을 때도 정호는 형제가 잘 돼야 집안이 사는 법이라며 묵묵히 제철소 현장직으로 들어가 위험한 일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가혹한 운명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 보상금 한 푼 없이 쫓겨났을 때 정호에게 남은 건 갓돌이 지난 딸아이와 영양실조로 안색이 창백해진 아내뿐이었습니다. 단돈 몇만 원이 없어 아이 분유를 물에 타먹이고 분유 대신 보리차를 타먹이던 어느 추운 겨울밤, 정호는 마지막 자존심을 꺾고 대도시에서 외제차를 끌며 떵떵거리는 큰형의 집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풍겨온 것은 고급 스테이크 냄새와 비싼 향수 향기였죠. 하지만 형수님은 현관문을 다 열지도 않은 채 정호를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정호야, 피부치라고 자꾸 손 벌리면 천륜도 끊기는 법이다. 우리도 이번에 애들 유학자금 대느라 힘드니 돌아가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형의 차가운 말 한마디는 살을 애듯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시리게 정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호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려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는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는 인간이 되겠노라고 말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10년 전 아버지의 기일에 벌어졌습니다. 정호는 아픈 몸을 이끌고 정성껏 준비한 사과 한 바구니를 들고 큰형네 집을 찾았습니다. 비록 가난할지언정 아버지 제사만큼은 자식 도리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네 집 앞은 이미 잘 나가는 사업가 지인들의 비싼 차들로 가득했고 안에서는 호화로운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형수의 목소리는 소름 돋을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정호 도련님, 지금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도련님 같은 차림으로 들어오면 분위기 다 망쳐요. 제사 음식은 나중에 택배로 보낼 테니 그냥 가세요. 억울함에 문을 두드리던 정호의 아내가 빗길에 미끄러져 무릎을 꿇자 큰형 정태는 문을 빼꼼히 열더니 들고 있던 소금을 정호의 앞면에 그대로 뿌려버렸습니다. 어디서 거지 냄새를 풍기고 다녀. 재수없게 제삿날에 피를 봐. 너 같은 놈은 우리 가문 수치니까
다시는 발붙일 생각 마라.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소금을 뒤집어 쓴 채 아내를 업고 내려오던 정호의 뒤로 형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정호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닦아내며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결심했습니다. 이 모욕을 잊지 않겠노라고, 언젠가 당신들이 내 발 아래서 똑같이 소금을 뒤집어 쓰게 만들겠노라고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호는 연고도 없는 깊은 산골로 들어가 죽기 살기로 임업에 매달렸습니다. 산을 개간하고 산떠덕과 약초를 재배하며 하루 3시간만 자는 고행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삿짐 구석에 박혀있던 아버지의 낡은 보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막내 정호에게만 따로 남긴 낡은 일기장과 녹슨 철제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 첫 장을 넘긴 정호는 경악했습니다. 거기엔 막내야, 내 형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너를 배신할 것을 안다. 이 땅의 진짜 명의는 너에게 남겨두었다라는 유언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큰형이 팔아치워 사업 자금으로 썼다고 믿었던 고향 선산의 핵심 토지들은 아버지가 미리 빼돌려 정호의 명의로 신탁해 둔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가로챈 서류는 사실 아버지가 판 함정이었고, 진짜 종중 땅의 권리는 정호의 손에 쥐어진 이 녹슨 인감도장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땅은 훗날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노른자의 땅이었고, 아버지는 가장 정직하고 효심 깊었던 막내 정호가 훗날 형들에게 당할 것을 예견하고 마지막 방패를 마련해 두셨던 것입니다. 정호는 그 인감도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하며 아버지가 남겨주신 기회를 발판 삼아 세상을 향한 복수를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흐르는 동안 큰형 정태는 무리한 부동산 투기와 호화 생활로 인해 겉만 번지르르한 빈껍데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던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과거 아버지가 숨겨두었을지도 모르는 종중 땅의 행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우연히 그 땅의 소유주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정호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정태는 눈동자가 뒤집혔습니다. 어디서 거지가 되어 굶어 죽었을 줄 알았던 동생이 수천억대 가치를 지닌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태는 당장 정호를 찾아가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아버지 서류를 훔쳐서 도망간 것 다 안다며 적반하장으로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형수 역시 한술 더 떠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막내 정호가 아버지 유산을 가로채서 잠적하는 바람에 우리 형님이 고생만 했다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정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정태는 정호가 세운 영농조합의 성공이 부러워 견딜 수 없었고, 어떻게든 그 땅을 뺏기 위해 비열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정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은 이미 형제애를 넘어 인간의 탈을 쓴 괴물로 정태를 변모시키고 있었습니다. 정태는 정호의 성공을 가로채기 위해 추악한 음모를 가동했습니다. 그는 과거 아버지의 일기장이 정호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가짜 필적 감정 서류를 만들고 정호를 사문서 위조 및 거액 재산절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정호의 영농조합에서 생산하는 프리미엄 약초에 치명적인 농약 성분을 몰래 섞어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정호는 가족의 유산을 훔친 파렴치한이자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부도덕한 업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세간의 비난은 쏟아졌고 정호가 10년 동안 쌓아 올린 신뢰는 단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직원들마저 큰형의 금전적인 매수에 넘어가 사장이 평소에 형님 욕을 하며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다는 허위 진술을 쏟아냈습니다. 정호의 사무실과 공장에는 연일 빨간 딱지가 붙었고 채권자들이 들이닥쳐 정호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정태는 비참하게 구석에 몰린 정호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호야, 이제라도 땅 권리 포기하고 넘기면 고소는 취하해주마. 그게 내가 살 길이야. 하지만 정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폭풍 우의 중심에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인감도장의 마지막 비밀을 터뜨릴 찰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행의 극치는 방화였습니다. 정호가 끝까지 땅을 포기하지 않자 정태는 사람을 시켜 정호의 영농조합 가공 공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10년의 노력이 깃든 건물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며 정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화재 현장에서 정호가 고의로 불을 냈다는 누명을 씌우기 위해 정태가 미리 조작해둔 휘발유 통과 증거물들이 발견되면서 정호는 방화범으로 몰려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치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정호는 10년 전 소금을 뒤집어 쓰던 그날의 빗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아내의 소식과 아빠가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고 학교도 가지 못한 채 방 안에 숨어 울고 있다는 딸아이의 이야기는 정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래, 형님. 당신은 인간이 아니었어. 정호는 어둠 속에서 차분하게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는 유치장 안에서 아버지가 남긴 인감도장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 도장 안에는 정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마지막 진실이 숨겨져 있었고 정호는 이제 그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반전은 정태가 승리를 확신하며 종중 땅 매각 계약을 체결하려던 강남 호텔 대연회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태가 가짜 위임장으로 수천억 원대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찰나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이 번쩍이며 영상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정태가 방화범과 거래하며 정호를 영원히 감옥에 보내버려야 그 땅이 내 차지가 된다고 속삭이는 선명한 영상이었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문이 열리며 당당하게 최고급 수트를 차려입은 정호가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정호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인감도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도장은 단순한 도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생전 국가안보기밀을 다루던 친구에게 부탁해 특수 제작한 도청 및 위치 추적 기능이 내장된 첨단 장치였습니다. 정태가 그동안 정호를 협박하고 방화를 사주하고 서류를 조작했던 모든 순간의 대화가 그 도장 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실시간으로 검찰 서버에 전송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태가 만든 가짜 서류들은 과학수사대의 필적 감정 결과 단 1분 만에 위조로 판명되었습니다. 정태는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고 그는 바닥에 고꾸라지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정호 네가 나를 속인 거라고. 하지만 세상은 이미 정호의 편이었습니다. 큰형 정태와 형수는 사기, 방화교사, 무고, 증거 조작 등 셀 수 없는 죄목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으며 처절하게 파멸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재산은 정호의 손해 배상금으로 압류되었고 한때 수입 향수 냄새를 풍기며 거드름을 피우던 형수는 단칸방을 전전하며 시장에서 소금을 파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반면 정호는 억울한 누명을 모두 벗고 종중 땅에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약초 단지와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며 존경받는 경영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정호는 10년 전 자신을 문전박대했던 큰형네 아파트 부지를 사들여
그곳에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차렸습니다. 정호는 이제 낡은 인감도장 대신 아내와 딸의 행복한 미소를 가슴에 품고 아버지가 계신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정직하게 버티니 정말 이런 날이 오네요. 정호의 검은 벤츠가 고향 산천을 달릴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이 시대의 진짜 어른이라 칭송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의 겨울을 견뎌낸 정호에게 이제 다시는 지지 않을 영원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 오늘 사연을 통해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혹시 지금 억울하고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이야기를 믿고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뚫어드렸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사연도 꼭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